반갑습니다. 라피스입니다. 자, 드디어 저희가 심볼론 1강을 맞이하게 되었는데요. 오늘 강의는 어떤 걸 할 거냐면, 일단 심볼론은 무엇인가, 그리고 심볼론은 어떻게 인간의 심리를 조명하는가에 대해서 이야기하려고 합니다. 자, 우선 심볼론이라는 카드의 유래부터 알아야 될 것 같은데요. 우선 심볼론은 그리스어로 약속 혹은 징표라고 상징하는 단어에서 따왔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즉, 심볼론이라는 카드는 이름 자체에서부터 약속과 징표를 상징하는 카드예요. 그리고 이것은 인간의 심리를 파악하는 구조로서 활용이 됩니다. 자, 조금만 더 쉽게 설명을 드리자면, 심볼론이라는 카드는 인간의 심리나 인간의 내면을 파악하기 편하게 만들어져 있는 카드다 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실제로 여러분들이 이제 심볼론 카드를 활용하시다 보면, 굉장히 인간의 마음을 읽는데 특화되어 있는 카드구나 라고 느끼실 수가 있어요. 여타 다른 카드에 비해서 차별화된 강점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그 다음 두 번째, 심볼론은 어떻게 인간의 마음을 조명하는가, 즉 어떻게 심볼론 카드가 인간의 마음을 드러낼 수 있는가, 즉 표현할 수 있는가를 물어보는 건데, 일단은 이거는 약간의 전제가 필요할 것 같아요. 어떤 학문이든 기본적으로 인간에 대해서 논하거나 인간에 대해서 조언을 해주고자 하는 카드들은 대체적으로 인간에 대해서 분류하는 작업을 먼저 거쳐요. 무슨 말이냐면, 인간이라는 종이 어떤 특성을 가지고 있는지, 어떤 환경인지 또는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는지의 이런 독자적인 기준에 따라서 인간을 구분화하는 작업을 거친다. 대표적인 예로 MBTI가 있습니다. MBTI는 세상 모든 인간을 16개 기준으로 나누죠. 그리고 이거 이외에도 이제 조금 이제 점성 기호가 포함되어 있으니까 점성적인 이야기를 조금 섞자면, 이제 보통 이제 나는 사자자리 달에 출생했어, 혹은 뭐 나는 개자리 달에 출생했어라고 하시는 분들 혹시 들어보신 적 있으신가요? 나는 이제 흔히 생일별자리라고 해서 그 생일에 내가 태어난 생일에 이제 출생한 별자리가 어떤 별자리인지에 따라서 이 아이는 이런 성격을 가지고 태어났다, 이 아이는 뭐 어떤 특징을 가지고 있다라고 표현을 하는 경우가 간혹 있잖아요. 우리는 이제 그거 흔히 선사인, 즉 이제 태양의 사인이라고 부릅니다. 이것도 마찬가지로 점성에서 조금 활용되는 개념인데, 그러면 이제 선생님 왜 심볼론이 이야기가 되는데 왜 점성에 대한 이야기도 같이 하시나요? 라고 간단해요. 왜냐하면 심볼론 자체가 인간을 구분짓는 방법을 활용하기 위해서 점성의 사인을 끌어왔기 때문에 그래요. 특히 흔히 심볼론은 현대 심리학과 점성술의 융합이라고 표현한 이유가 뭐냐면, 실제적으로 심볼론의 카드들이 조우하는 상황은요, 대체적으로 인간의 내면적인 심리나 혹은 내면적인 욕망 혹은 내면적인 트라우마에 대한 기억을 전제로 하고 있는 카드예요. 근데 그러한 것들을 구분하고 또 어떠한 상황에 맞게 카테고리화하기 위해서는 점성의 개념이 필요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심볼론을 하면서 점성의 개념도 같이 들어가시게 될 겁니다. 자, 일단은 이제 대략적인 소개는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고요. 그 다음에 다음 파트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선 이제 1페이지 보시면 행성과 별자리의 이해라는 파트가 있어요. 자, 무슨 말이냐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심볼론 카드에서는 점성의 상징과 점성의 기호가 카드에 녹아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심볼론 카드를 잘 활용하기 위해서는 점성의 상징도 반드시 필요하다라는 거예요. 점성의 이제 의미를 명확하게 파악하는 것도 중요하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자, 우선 황도 12궁이라는 개념과 그리고 주인성이라는 개념을 아셔야 되는데, 황도 12궁이라는 게 뭐냐면, 태양이 1년 동안 지구를 한 바퀴 쭉 돌았을 때 그 길을, 1년에 한 바퀴 도는 그 길을 황도라고 하거든요. 그리고 그것을 12개로 나눈 가상의 별자리입니다. 선생님, 지금은 지구가 태양 주위를 돌고 있지 않나요? 라고 하는데, 점성의 세계관에서는요, 지동설, 즉 지구가 도는 게 아니라 천동설, 하늘이 도는 겁니다. 그러한 점을 전제로 하기 때문에 마찬가지로 태양이 지구를 중심으로 1년 동안 도는 길을 황도라고 보는 거고, 그것을 12개로 나눈 가상의 포인트가 황도 12궁이라고 표현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 황도 12궁에 어떤 황도 12궁에 태양이 있느냐에 따라서 이 사람의 기질이 정해진다라고 본 게 점성이고, 심볼론은 그러한 개념을 차용하고 있다라고 다시 한번 말씀드릴게요. 자, 우선 이제 황도 12궁이라는 게 있습니다. 자, 양자리, 황소자리, 쌍둥이자리, 개자리, 사자, 처녀, 천칭자리, 그리고 정갈자리, 사소자리, 염소자리, 물병자리, 그리고 물고기자리, 총 12개의 자리가 있고요. 그 12개의 자리별로
심볼론과 각각 1대1로 대응되는 카드가 있습니다. 옆에 보시면은 이제 더 워리어, 이제 양자리는 전사 카드가 있고요. 황소 자리는 연인 카드, 쌍둥이 자리는 중재자, 개 자리는 어머니, 사자 자리는 애고, 처녀 자리는 봉사자, 천칭 자리는 배우자, 전갈 자리는 유혹자, 그리고 사수 자리에는 설교자, 염소 자리에서는 장인, 물병 자리에서는 광대, 그리고 물고기 자리에서는 천사, 이렇게 12장의 카드로 대변이 되고 있는데, 이 12장의 카드는 따로 메이저 아르카나라고 불러요. 아르카나라는 단어는 비밀에서 유래한 단어인데, 보통 타로 하실 때도, 타로 하시는 선생님들도 이제 좀 익숙하신 개념일 거예요. 즉, 그러니까 황도 12궁과 1대1로 대응되는 카드는 따로 메이저 아르카나라고 표현을 한다. 즉, 황도 12궁과 1대1로 대응되는 카드가 각각 존재하더라. 자, 일단은 요 정도까지만 아시면 충분하고요. 다음에는 주인성이라는 개념이 있습니다. 즉, 황도 12궁, 선생님 방금 전에 황도 12궁은 이제 태양이 1년 동안 도는 길이 12개로 나눴다는 거 아닌가요? 근데 이 12가지 황도 12, 그러니까 12가지 황도 12궁 중에서도 각각의 행성이 주인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여기서 등장하는 행성들은, 자, 태양과 달이 있습니다. 대신에 지구는 빠져요. 왜냐면 지구는 지금 우리가 바라보고 있는 세계관은 천동설의 세계관입니다. 즉, 땅은 고정되어 있고 하늘은 돌고 있기 때문에 지구는 등장하지 않아요. 지구는 관객입니다. 자, 그리고 지구를 제외하고 대신에 이 자리에 누가 들어간다? 달이 들어가요. 달과 태양이 들어갑니다. 자, 그래서 어떻게 되냐면 태양, 달, 수성, 금성, 화성, 목성, 토성, 총 7가지의 행성에, 그리고 3가지의 행성이 더 등장합니다. 바로 천왕성, 해왕성, 명왕성. 선생님 이거 태양계 아닌가요? 맞아요. 이거 태양계에 소속되어 있는 행성들이 각 별자리의 주인이 된다라고 보는 거예요. 최근에 명왕성이 빠지지 않았나요? 하지만 우리가 흔히 말하는, 자, 인간의 사정으로 인해서 명왕성은 이제 조금 뒷무대로 빠졌을 수도 있지만 여전히 점성에서 명왕성이라는 개념은 매우 중요하게 차용이 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명왕성이 상징하는 게 결국 삶과 죽음을 포함한 굉장히 인간의 딥하고 어두운 내면을 상징하는 거거든요. 점성에서도 그렇게 봅니다. 그리고 심볼론에서도 마찬가지. 명왕성은 인간의 본연이 가지고 있는 내면의 어둠, 악함, 슬픔, 그리고 우울함을 총괄적으로 포괄하는 개념이에요. 그래서 마찬가지로 심볼론에서는 명왕성까지 포함해서 태양, 달, 수성, 금성, 화성, 목성, 토성, 그리고 천, 해, 명왕성까지, 자, 1대1로 대응이 되신다라고 봅니다. 자, 간단하게 한번 읊어드릴게요. 자, 양자리는요, 화성이 주인입니다. 양자리는 화성이 주인이고 무엇을 주관하냐면 투쟁과 공격성, 즉 활력도 상징합니다. 남성스러운 활력도 상징하지만 기본적으로 화성의 사명은 투쟁 그리고 공격 싸움이에요. 즉 화성이라고 함은 뭔가 군인의 특성을 가지고 있는 행성이고, 그리고 그러한 부분의 심리를 다루고 있다라고 심볼론에선 조명을 하는 겁니다. 자, 다음 황소자리고 이제 연인 카드죠. 황소자리 같은 경우에는 금성이 주관을 합니다. 자, 화성이 전사라면 금성은 무엇일까요? 혹은 아리따운 여성이라고도 하고요. 혹은 이제 귀족을 상징하기도 합니다. 자, 귀족들은 굉장히 여유로운 사람들이죠. 그러니까 흔히 말하는 이제 굉장히 부유하고 굉장히 좀 아름답고 예쁜 걸 좋아하고 화려한 것도 좋아하고, 그러니까 아리따운 여성 혹은 이제 귀족의 측면을 가지고 있는 귀족의 측면을 가지고 있는 행성이다라고 보시면 될 듯합니다. 자, 그래서 조화와 사랑을 주관해요. 금성 같은 경우에는. 자, 다음 넘어가겠습니다. 쌍둥이 자리는 이제 수성이 관장하고요. 수성은 기본적으로 언변과 소통, 즉 표현력을 중점적으로 봅니다. 그러다 보니까 표현을 잘하는 사람을 우리 굉장히 명석한 사람이라고 표현을 하기도 하죠. 자, 그래서 수성은 지식과 지혜와 언변, 소통까지 주관하는 행성이고 쌍둥이 자리의 주인이 됩니다. 자, 개자리를 볼게요. 개자리 같은 경우에는 어머니를 상징하는데, 자, 달은 흔히 만물의 어머니, 즉 태양을 보좌하는 이제 또 다른 루미너리, 즉 항성이자 이제 만물의 어머니, 혹은 이제 굉장히 달은 변화가 빠른 행성이거든요. 달은 변화가 빠른 행성이다 보니까 이게 이제 여자가 아이를 가지고 출산을 하는 모습과도 비견되기도 했었어요, 예전에. 그래서 실제적으로
그 고대 종교사를 포함해서 달을 숭배하는 문화권이 유독 많았던 이유도 그 이유기도 해. 그리고 하나같이 다른 여성적인 이미지였어요. 자, 여튼 이제 달은 양육과 보호를 주관하고요. 양육과 보호를 주관하기 때문에 특성이 더 마더 어머니구나. 즉 개자리는 달이 주관하면서 양육과 보호에 대한 부분을 주관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5번은 이제 사자자리고요. 사자자리는 태양이 주인성으로 있습니다. 사자자리는 태양성이 주인으로 있고 주로 권위와 힘을 상징해요. 태양은 왕으로도 비견되기 때문에 왕은 당연히 권위와 힘이 있어야겠죠. 그래서 사자자리는 태양이 주관한다. 즉 사자자리에 태양이 주관하면서 동시에 권위와 힘을 상징한다 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6번 처녀자리 보겠습니다. 6번 처녀자리 같은 경우에는 수성이 관장합니다. 제가 아까 얼핏 지나가면서 수성에 대해서 지식과 지혜, 언변, 소통이라고 얘기를 했는데 여기서 엄밀히 말하면 쌍둥이 자리의 수성은 언변과 소통에 특화가 되어 있다라고 하면 처녀 자리의 수성은 지식과 지혜 그리고 봉사에 특화되어 있는 카드예요. 요거는 제가 나중에 따로 설명을 하겠습니다. 자, 다음 7번 천칭자리고요. 천칭자리는 마찬가지로 금성이 주관합니다. 금성이 주관하는데 왜 금성 같은 경우는 귀족이라고 했는데 왜 또 배우자 파트너로 상징하나요? 라고 했었을 때 왜냐면 금성 같은 경우에는 그러니까 흔히 말하는 이제 조금 이제 확장을 해석을 해보자면 보통 여성분들은 시간이 지나서 결혼을 하시겠죠? 결혼을 하시고 이제 아이를 갖게 되고 아이를 출산하시게 되면 어머니가 됩니다. 즉 그러니까 황소 자리의 금성은 아리따운 여성을 상징하는 경우라면 천칭 자리의 금성은 어머니로서의 나를 뜻해요. 즉 누군가의 배우자 혹은 누군가의 상대 혹은 누군가의 어머니적 즉 가족을 일구는 가장 강력한 힘을 가진 여성으로 보는 게 천칭 자리의 금성입니다. 그래서 특성이 무엇을 주관하냐면 분배와 가족 애를 주관해요. 즉 분배 그리고 가족에 대한 사랑 굉장히 이제 어떻게 보면 개자리의 특성과 조금 비슷한 측면이 많아요. 네. 자, 다음 넘어가겠습니다. 8번 정갈자리 더 세듀서. 세듀서라는 거는 기본적으로 유혹자, 굉장히 유혹하는 사람을 뜻하는데 이 경우에는 두 가지 측면이 있어요. 우선 이제 주인성은 명왕성입니다. 전갈자리는요 명왕성이 주관을 해요. 정갈자리는 명왕성이 주관을 하며 주관하는 부분이 뭐냐 환각이나 혹은 이제 삶과 죽음에 대한 부분을 고찰하게 되는데 특히 전갈자리 같은 경우에는 두 가지의 특성을 가지는 게 뭐냐면 본인이 피해자이자 동시에 가해자가 될 수도 있어요. 무슨 말이냐면 인간의 내면에 이제 이해받지 못하고 굉장히 용서받지 못하고 굉장히 치유할 수 없는 인간의 어두운 내면을 상징하는 게 세듀서의 특성이거든요. 근데 이게 무슨 말이냐면 사람들에 따라서 이거를 남들에게 푸는 사람도 있고 반대로 남에게 그러한 피해를 받는 사람 또한 분명히 있다라는 거예요. 조금 복잡한 것 같아서 제가 조금 더 풀어드리자면 보통 이제 마음에 상처가 있거나 트라우마가 있으신 분들은 알게 모르게 타인으로 인한 상처를 받았지만 동시에 누군가에겐 또 상처를 주는 경우도 있을 수도 있다란 말이에요. 왜냐면 내가 이걸 치유받지 못하고 용서받지 못하고 그러니까 흔히 말하는 내가 누군가에게 뭔가 내 본연의 자아가 굉장히 빨려 들어가는 듯한 나라는 사람은 대체 무엇이지? 난 뭘 해도 안 돼. 나는 뭘 해도 안 될 거야. 나는 잘 될 리가 없어. 이런 굉장히 내면의 우울함, 무언가에게 나의 영혼이 저당 잡힌 듯한 그런 특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세듀서는 유혹 당하는 사람도 되지만 한편으로는 이러한 것들을 정말 불특정 다수에게 제 멋대로 투사를 하는 굉장히 억눌린 공격성의 표상이 될 수 있습니다. 화성하고 차이점은 뭐냐면 화성 같은 경우에는 그게 표면적으로 드러나는 경우가 많아요. 표면적으로 드러나는 경우에 문제가 많은데 명왕성 같은 경우에는 가장 가깝고 가장 내밀한 사이에서 찌르는 경우가 많아서 더 문제인 경우가 많아요. 약간 특성이 그 양자리 화성 같은 경우에는 거대한 칼이라고 한다면 전갈자리 세듀서의 특징은 뾰족한 바늘이에요. 근데 찔리는 건 그러니까 칼이나 바늘이나 찔리면 아파요. 근데 칼은 대놓고 드러나는 상처라면 바늘은 드러나지 않는 상처거든. 혹은 그러한 특성을 가진 사람들이 세듀서 카드로 표현되고는 한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다음 자 사수자리 같은 경우는 목성이 주관하고요. 사수자리의 유래에서는 반인 반마인 켄타우로스인
그 K론에서 나왔기 때문에 사수자리는 굉장히 총명하다 혹은 이제 누군가의 스승이 된다라는 특성을 가지고 있어요. 그리고 심볼론에서 이거는 더 프리처, 설교자라고 특성을 정의했습니다. 무슨 말이냐면 목성이 가지고 있는 특성 중에서도 질서와 믿음의 측면에 주목을 하고 그것이 설교자라는 특성으로 나타난다. 설교자라는 건 기본적으로 자신이 공부하거나 배운 것들을 타인에게 전파를 하는 사람이죠. 그래서 설교자의 특성, 즉 이제 혹은 이제 스승님의 면모를 보이는 건 사수자리의 목성의 주관이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다음 염소자리는 토성이 주관하고요. 염소자리 토성 같은 경우에는 보통 시련과 고난을 상징합니다. 토성 너무 안 좋은 것 같아요라고 할 수 있는데 사실은요. 왜 이제 심볼론에서 그러니까 염소자리 토성이 주관한 카드를 마스터 장인이라고 봤냐면 모든 장인은요 자신이 특별한 기술 혹은 굉장히 특출난 재능을 발휘하기 위해서 그러니까 뼈와 살을 깎는 굉장한 노력을 기울였다라고 보고 있기 때문에 10번 카드 더 마스터는 염소자리 토성이 주관하는 거예요. 즉 하나의 길을 아프고 힘들고 어려울지라도 묵묵히 이겨내 나가다 보니까 내가 해당 분야의 장인이 된다라고 보는 거예요. 해당 분야의 전문가가 된다라고 심볼로는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실제로 상담을 하면서 더 마스터가 나오시는, 그러니까 장인 카드가 나오시는 분들을 보면 굉장히 내면이 강인하신 분들이 많아요. 혹은 내면이 굉장히 어렵고 힘들지라도 그걸 묵묵하게 이겨내려는 성향이 강하신 분들이 많아요. 이런 식으로 심볼론의 각 메이저 아르카나, 즉 메이저 아르카나 카드에 사람하고 1대1 이제 상담을 하면서 대응을 해보다 보면 실제로 이런 특성을 가지고 있으신 분이군요 라고 추측을 하면 거의 대부분 맞아요. 거의 대부분 맞고, 이런 사람들이 어떤 문제로 왔는지를 파악하기 위해서는 그때부터 이제 메이저 아르카나보다는 마이너 아르카나가 조금 더 빛을 발한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자, 넘어가겠습니다. 11번 물병자리. 물병자리는 천왕성이 담당하고요. 천왕성은 이제 어떤 부분을 주관하냐면 파격적이거나 굉장히 괴이하거나 독특함을 담당합니다. 왜 그러한 유래가 붙었나요? 라고 한다면 천왕성, 명왕성, 해왕성은요 인간의 눈으로 볼 수 없고 망원경이 발명된 이후에야 볼 수 있었던 행성들이에요. 무슨 말이냐면 천왕성, 해왕성, 명왕성은 일반 기존까지 점성에 있었던 개념의 플러스 알파가 된 개념이고, 또한 이 행성들을 볼 수 있었던 시대 자체가 굉장히 과학적인 기술이나 문명이 발전함으로 인해서 볼 수 있었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천해명은, 특히 천왕성 같은 경우에는 천왕성이 발견된 시대가 보통 이제 망원경의 발명과 동시에 발견이 된 거기 때문에 굉장히 새로운 개념, 새로운 과학적인 뭔가 기존의 통념을 뒤흔드는, 변화를 가져오는, 패러다임을 바꾸는 이라는 특성이 부여가 되어서 천왕성은 파격적이거나 괴이하거나 놀랍거나 혹은 의식이 한 차원 더 성장을 하거나 라는 특성을 가지게 되는 겁니다. 굉장히 재밌는 특성이죠. 이건 나중에 심볼론 카드를 보면 조금 더 확고하게 이해가 되실 거라고 봅니다. 자, 다음 넘어가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황도 12궁의 가장 마지막 자리인 물고기 자리가 있는데요. 물고기 자리 같은 경우에는 더 엔젤, 천사라는 특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주인성은 이제 해왕성이고요. 주로 영성과 혼란을 담당하는데 왜 영성과 혼란인가요? 라고 했었을 때 물고기 자리 해왕성의 특징은 뭐냐면 약간 꿈을 꾸는 듯한 느낌을 많이 가지는 경우가 많아요. 그러니까 공상 혹은 몽상 혹은 환각 혹은 무언가 꿈꾸는 기분, 혹은 인간의 말로는 인간의 인식으로는 표현하기 힘든 뭔가 독특하고 신비한 경험들을 주로 경험을 하시는 분들이 이 카드가 많이 나와요. 혹은 굉장히 인간의 영혼에 대한 의식적인 성장이라던가 아니면 뭔가 내면의 깨달음을 중요시하는 분들도 마찬가지로 물고기 자리에 나와요. 근데 대부분 이런 영성이라던가 가르침이라는 개념은 결국 자기가 스스로 찾아야 되는 경우가 많아요. 그러니까 남이 알려줄 수가 없고요. 그리고 우리가 객관적인 입장에서 봤을 때 영성이나 뭔가 신비학이나 이런 것들을 객관적인 입장에서 봤을 때는 공감하기가 힘든 경우가 많아요. 즉 기본적으로 물고기 자리, 즉 더 엔젤의 특성은 내면의 지혜를 간구하면서 뭔가 꿈을 꾸듯이, 뭔가 공상하고 몽상하듯이 환각과도 연관이 깊지만 결국 이 환각을 내가 제대로 인지하느냐, 혹은 환각에 너무 빠져버린 나머지 영적인 혼란이 찾아오지 않느냐 라고 주목을 하는 카드가 물고기 자리 엔젤 카드예요. 네.
자, 이상 이렇게까지 각각 이제 황도 12궁부터 메인 카드, 주인성, 주관하는 부분까지 한번 전체적으로 싹 읽어드렸는데, 전반적으로 심볼론으로 하시면서 여러분들이 심볼론은 두 가지 방법을 써요. 하나는 점성의 기호를 활용한 풀이법을 쓰고요. 하나는 이미지에 대한 리딩 방법을 써요. 둘 중에 어느 게 더 잘 맞나요라고 했었을 때 저는 사실 두 가지 개념을 다 쓰는 걸 권장해 드려요. 왜냐면 심볼론이란 카드를 오롯이 사용하기 위해서는 점성에 대한 상징도 알아야 되고요. 심리학에 대한 부분도 같이 알아야 되거든요. 근데 심리학에 대한 부분은 심볼론 카드의 이름, 즉 제목 타이틀에 다 나와 있어요. 예를 들면은 이제 양자리 1번 저 워리어 카드 같은 경우는 전사 카드죠. 전사라고 하는 건 남하고 투쟁하고 다투어야 되는 일인데 이 카드에 문제가 발생했다라는 건 내가 지금 투쟁하고 싸워야 되는 싸우지를 못한다라는 거잖아요. 그렇게 이미 심볼론 카드 이제 제목 타이틀에서 이미 어느 정도 유추가 가능하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로는 양자리에 그러니까 심볼론 카드 1번 더 워리어에는 양자리 화성이 심볼로 그려져 있습니다. 즉 양자리 화성이 문제구나. 즉 내가 타인에게 표현해야 되고 내가 앞으로 나아가야 되는 투쟁과 공격성의 문제를 받고 있구나라고 이 역시도 비슷한 해석이 돼요. 그렇기 때문에 두 가지 해석을 이제 동시에 구사를 하면서 풀이를 하셔야 여러분들이 조금 더 심볼론을 굉장히 좀 다양하고 재밌게 풀어볼 수 있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자, 넘어가겠습니다. 자, 기본적으로 심볼론 카드는 기본적으로 3장의 구성을 따라갑니다. 3장의 구성을 따라가고요. 일단은 이제 다른 배열법이 몇 가지 있긴 합니다만 가장 기본적인 배열법만 따지면 심볼론은 3장의 카드를 써요. 그리고 왼쪽부터 문제점을 상징하는 위치가 있고 가운데는 해결 방법을 상징하고요. 맨 마지막의 카드는 결과를 상징해요. 즉 이 3장이 각각 고정된 위치에서 문제점이 무엇인지 혹은 어떻게 해결해야 되는지 혹은 이런 것이 어떻게 결과가 이루어질 것인지라고 풀어본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즉 하나의 중심 문장을 만드는 거예요. 예를 들면 나는 밥을 먹었다 해서 나는의 자리와 밥을의 자리와 먹었다의 자리가 빠져 있는 거예요. 즉 내가 여기서 어떻게 조합을 하냐에 따라서 하나의 문장이 된다는 거지. 기본적으로 심볼론은 문장식 해석 방법을 따라갑니다. 자, 이 외에 조금 여러분들이 참고하시기 좋은 게 뭐냐면, 자, 일단은 심볼론을 해석함에 있어서 이제 문제점, 해결 방법, 결과를 상징한다라고 요거는 이제 기본적인 골자를 말씀드린 거고요. 자, 일단은 이제 지금 여러분들이 나중에 읽어나가면서 아시겠지만 지금 제가 1강 때서는 메이저 아르카나만 이야기할 겁니다. 메이저 아르카나만 이야기할 거지만 그 이외에도 마이너 아르카나라는 게 있어요. 마이너 아르카나는 게 뭐냐면 즉 심볼론의 상징들, 즉 점성의 상징들과 상징들끼리 만나서 어떠한 인간사의 문제가 발현되는지 보여주는 카드가 마이너 아르카나거든요. 즉 그 마이너 아르카나를 해석함에 있어서 여러분들이 조금 더 카테고리화 시켜서 보기 편하게 말씀을 드리자면 우선 태양과 관련된 사안은 내가 외적인 자신감이나 나의 에고에 대한 부분이고, 그러니까 내 자아에 대한 부분이고요. 또 다른 내가 남들에게 보여줄 수 없는 내면적인 혹은 내가 남들에게 드러내기 부끄러운 부분, 이런 비밀에 대한 부분 혹은 여성성이 조금 결핍되거나 여성성의 이런 혼란을 느끼시는 분들이 이제 주로 이런 달과 관련된 문제를 맞이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자, 그 외에도 금성, 화성, 수성, 목성, 토성, 천왕성 총 6개가 등장을 합니다. 금성은 물질에 대한 갈망과 그에서 벗어나기 힘든 괴로움을 상징하고요. 화성은 욕망과 성욕 그리고 공격성에 대한 부분도 상징하고, 수성은 소통, 즉 소통에 대한 문제점, 목성은 가르침 혹은 신탁, 토성은 실현적인 삶을, 천왕성은 내면의 영성과 빛을 상징한다 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일단은 1번부터 12번 메이저 아르카나에 대해서 간단하게 먼저 해석을 드릴 거예요. 자, 1번 더 워리어 카드, 전사 카드입니다. 자, 별자리는 양자리고 궁주는 화성, 그리고 투쟁과 공격성을 상징하는 카드인데, 자, 아까도 제가 맨 처음에 심볼론 해석을 하면서 3가지 구석을 따라간다 그랬죠. 뭐다? 문제점은 뭐고, 해결 방법은 뭐고, 결과는 어떻게 될 거냐 라고 했었을 때 여러분들이 이거를 해석하면서 어려워하시는 경우가 되게 많아요. 근데 조금 간략화 시켜서 보자면, 첫 번째 카드는 어떤 카드가 오든지 간에 그 카드가 가지고 있는 기운이 문제가 되니까 그 카드가 가지고 있는 기운을 제대로 못 써서 벌어지는 문제거나 혹은 제어가 안 돼서 벌어지는 문제예요. 즉 터트려야 되는 거니 아니면 제어해야 되는 거니 이 두 가지 문제예요, 사실은. 자,
그리고 해결 방법 같은 경우에는 자, 제어를 해야 되는 방향이면 제어를 마땅히 해야 되는 거고요. 반대로 터트려야 되는 부분이면 그거를 터트려라. 이것 또한 그러니까 문제점과 해결 방법은 서로 엇갈리는 사이입니다. 그러니까 문제점이 이러한 문제점이 있다라고 하면 해결 방법은 반대적인 개념을 끌어오면 된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결과는 이 카드가 가지고 있는 기질이 그대로 드러난 상태, 즉 누군가의 구속과 누군가의 이런 뭔가 방해를 받지 아니하고 있는 그대로 드러내는 상태를 결과로 봅니다. 자, 이렇게 말씀하시면 조금 어려울 수가 있어요. 어려울 수가 있으니까 이제부터 카드를 보여드리면서 설명을 하면서 다시 한번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더 워리어 전사 카드는요. 자, 양자리 공주 화성의 특성을 따라가고 내면의 심리는 공격성을 드러내고픈 적극적이며 무언가를 성취하고 싶은 강한 욕망을 가지는 정목에 대한 갈망 혹은 본능과 스태미너, 새롭게 시작하고 싶은, 즉 무언가를 새롭게 시작하고 싶거나 내 공격성을 드러내거나 뭔가에 되게 적극적인 사람이라는 것. 이런 카드에 문제가 생긴다라는 건 뭐다? 내가 가지고 있는 분노와 공격성이 억눌려 있거나 혹은 발산이 되질 않고 있다는 거예요. 즉 모든 인간은 공격성을 약간은 가지고 있습니다. 공격성이 전무한 인간은 없어요. 그렇지만 대부분 이제 그런 것들 어느 정도 제어하고 조절을 하면서 살아가는데, 이 카드가 문제가 되신 분들은 이거를 전혀 분노를 표출하는 방법을 모르거나 아니면 분노를 표출하고 싶은데 강제로 억눌려 있는 거예요. 그래서 흔히 울화라 그러지, 화병이 생기기 딱 좋은 상황이에요. 그래서 해결 방법은 뭐다? 이거를 내 마음속에 가지고 있는 분노와 공격성을 무시하지 말아라. 무시하지 말고 최대한 있는 그대로 표현을 하라. 그러니까 말을 못하는 상황이거나 정말 내가 이걸 표현하기가 너무 힘들다라고 하면 적어도 소리라도 질러라. 너의 내면에 있는 공격성이 방향을 찾지 못했기 때문에 너를 괴롭히고 있다라고 말하는 게 워리어 카드인 거예요. 그리고 결과 카드의 전사가 나온다라면 이제 이 경우에는 이제 별자리 특성을 조금 더 따라갑니다. 여러분들이 헷갈릴까봐 말씀드린 경우에요. 자, 심볼로는 보통 문제점과 해결 방법은 잘 봐요. 문제점과 해결 방법은 문제가 되는데 결과를 헷갈리시는 분들이 많아요. 근데 결과는 사실 별자리의 특성을 따라가요. 별자리에서 양자리는요, 활력과 에너지, 즉 3월 21일에 양자리가 보통 시작을 하거든요. 3월 21일에 양자리가 시작을 하다 보니까 그거에 맞춰서 새로운 시작을 알리는 별자리로 보기 때문에 이 경우에는 새로운 활력과 에너지를 얻는다 라고 보시면 편해요. 그러니까 그냥 이 경우에는 워리어 카드 자체만 보는 것보단 위에 있는 행성이 위에 있는 별자리가 무슨 별자리냐에 따라서 새롭게 시작하겠구나, 새롭게 활력을 얻겠구나 라고 보시면 무방합니다. 이거에 대한 부분 제가 개인적으로 따로 설명을 더 해드릴 거예요. 자, 2번 연인 카드입니다. 연인 카드는 황소자리가 주관을 하고요. 궁주는 금성입니다. 조화와 사랑을 상징하죠. 자, 내면의 심리는 본인을 가치 있게 여기고 매력적이길 바라고 소유욕이 강하며 사회적인 상호작용이 잘됨 이라는 특성을 가지고 있는데, 자, 금성은 제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아리따운 녀석 혹은 귀족으로 보라 그랬어요. 그렇기 때문에 스스로가 굉장히 자존감이 높은 편이고요. 그리고 또 아름다운 것, 예쁜 것, 혹은 뭔가 빛이 나는 것에 대한 갈망이 좀 있어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은 뭐 옷이 될 수도 있고, 예쁜 옷이 될 수도 있고요. 뭐 아름다운 가방이 될 수도 있고, 귀금속이 될 수도 있고, 뭔가 정말 여성분들이 좋아할 만한 액세서리나 혹은 이런 아이템들을 굉장히 좋아하는 경우가 많아요. 이거는 꼭 여성적인 특성의 부분이 아니라 남자분들도 이런 카드가 나오는 경우에는 굉장히 뭔가 소유욕이나 가지고 싶어하는 물욕이 많다라고 볼 수도 있어요. 근데 자, 이러한 것들이 문제가 되는 경우에는 어떻게 되느냐? 이 경우에는 조금 이제 연인 카드는 보통 물질에 대한 부분을 다루기 때문에 이 물질에 대한 제어가 안 되는 게 문제인 경우가 많아요. 그러니까 어떤 느낌이냐면, 연인 카드가 보통 문제로 등장하는 경우에는 세상 모든 것을 물질적이나 혹은 육체적인 무언가로 해결하기가 쉽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분들은 굉장히 현실주의적이고 굉장히 물질에 대한 추구가 너무 과한 나머지 세상 모든 일을 물질적인 개념으로만 생각하기 쉽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을 쟁취하거나 빼앗거나 가져오거나 하는 이런 욕심의 측면으로도 발전할 수 있다라고 보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제 이것의 해결 방법이 무엇이냐라고 했었을 때는, 자, 보통 근데 물질적인 욕망을 가지고 있으신 분들한테 물질적 욕망을 제어하는 게 좋아요라고 하면은 이분들은 보통 듣지 않을 가능성이 높아요. 그래서 어떻게 조언을 드리냐고 하면, 해결 방법에 있어서 이분이 충분히 물질을 감각하고 지각할 수 있게 만들어주는 거예요. 이게 무슨 말인가요? 라고 했었을 때는, 이 사람이 가지고 있는 욕심이나 혹은 물질적인 생각, 욕망 이런 것들은요, 단기간 내에 바꿀 순 없어요. 단기간 내에 바꿀 순 없지만 적어도 그 방향성을 바꿔줄 수는 있다라는 거지. 그러니까 무엇을 위해서 너가 이런 것을 가지려고 하니, 무엇을 위해서 너는 현실적이며, 무엇을 위해서, 그러니까 어떠한 목적을 부여해주는 방향으로 간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단순하게 뭐 물질적인 만족이나 쾌락을 추구하는 넘어서 어떠한 목적으로, 어떠한 것을 위해서 라는 이야기가 충분하게 상담이 됐었을 때 이분들은 그 물질적인 욕망에서 벗어날 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이거는 나중에 금성이 문제가 되는 사안에서 제가 나중에 다시 한번 설명을 드릴 기회가 있을 겁니다. 지금은 대략적인 개념만 외워두시면 돼요. 금성은 조화와 사랑을 상징하고, 금성이 조화와 사랑을 상징하기 때문에 아름답고 예쁜 것들, 그리고 사랑에 대한 것들을 탐구하는 걸 넘어서 탐닉에 가깝게 가는 게 문제가 될 수도 있겠고, 이러한 것을 해결하는 방법 역시도 이 사람에게 너무 이러한 것에 빠지지 않게 방향성을 제시해주는 방향으로 보면 되겠구나. 자, 그리고 이제 결과를 나오게 되면, 결과는 황소자리죠. 자, 황소자리의 특성, 금성의 특성을 따라갑니다. 금성의 특성을 따라가기 때문에 스스로에 대해서 조화와 사랑을 다시 한번 깨닫게 되겠구나. 스스로를 조금 더 사랑하거나 물질적인 것들이 사람과 조화를 이루겠구나 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그러면 꽤 간단해져요. 자, 3번 중재자입니다. 중재자고요. 이제 별자리는 쌍둥이 자리고 궁주는 수성이 주관합니다. 언변과 소통을 담당하는 행성이기 때문에 내면의 심리 역시도 언변과 소통과 관련된 사안이 많아요. 자, 내면의 심리, 상호 신뢰를 바탕으로 한 대화를 하고픈, 지성과 지혜로 소통하고픈, 계약에 대한 신뢰를 가진 객관적인 입장에서 관람하고 싶거나 편안하거나. 자, 문제점이 뭐냐면, 수성의 문제점이 뭐냐면 보통 언변과 소통의 문제예요. 즉, 언변과 소통이 전제가 되려면 기본적으로 내가 누군가의 사이에 끼어 있어야 되거나 어떠한 집단에 끼어 있어야만 가능하잖아요. 개인 대 개인의 사이에서 이제 언변과 소통도 할 수 있겠지만, 기본적으로 이제 중재자의 특성을 가지고 있는 카드이기 때문에 이 카드가 등장하는 사안에서는 보통 2명보다는 3명 이상의 상황에서 많이 나와요, 주로. 무슨 말이냐면, A라는 사람과 B라는 사이에서 중재를 해야 되거나 조절을 해야 되거나, 혹은 누군가에게 소식이나 역할을 전달해야 되거나, 아니면 직업적인 특성이라고 한다면 뭐 예를 들면 계약과 계약을 도와주는 사람이 된다거나, 이런 특성을 가지고 있는데, 문제점이 뭐냐면 보통 중재자로의 사명에 너무 몰입한 나머지 본인을 돌보지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집단에서 존재하는 나만이 뭔가 참된 나이고, 개인적으로 존재하는 것에서 굉장히 불안함과 공포를 느끼고 싶다라는 거예요. 왜냐면 나는 중재자로서 내가 내 스스로를 증명할 수 있는 방법은 타인의 사이에서 중재라는 방법밖에 없다라고 생각을 해서 문제점으로 보는 거예요. 자, 해결 방법은 그러면 이 문제점의 반대겠죠? 문제점의 반대이기 때문에 자신 또한 객관화하라. 자신 또한 객관화하고 너의 상태가 어떤지 명확하게 바라보라. 그러니까 명확하게 바라보고, 그리고 너무 타인들과의 중재하는 것에 있어서 너무 몰입하려 들지 말아라. 세상의 모든 일이 당신이 필요한 것은 아니다 라는 것을 인지를 시켜주는 것이 해결의 방법이 된다는 거고요. 자, 결과입니다. 결과는 쌍둥이 자리 궁주이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이 사람은 언변과 소통을 굉장히 잘하게 될 거예요. 그러니까 조금 더 편안하게 말할 수 있는 거지. 내가 왜냐 부담감을 덜 느끼는 거잖아요. 내가 모든 상황에 끼어들 필요가 없어. 그러면 그냥 이분은 원래 말이나 이런 소통하거나 이렇게 이제 표현하는 걸 좋아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본인에게 압박감을 덜 받고 그냥 있는 그대로 자연스럽게 조금 이제 해맑기까지 할 정도로 해맑거나, 혹은 이제 굉장히 재치가 있는 타입으로서 굉장히 자신을 활용할 수 있다라고 보면 됩니다. 자, 다음 넘어가겠습니다. 4번 더 마더 카드네요. 마더 카드고요. 자, 별자리는 개자리, 궁주는 달이고 양육과 보호를 상징합니다. 내면의 심리는요, 여성스럽고 가족을 중요시하게 되고, 근데 한편으로는 어리광 부리고 싶은 심리도 있어요. 무슨 말이냐면, 내가 모성을 가지고 있는 이유가
그러니까 인간이 강한 모성을 가지고 있는 이유가 뭐냐면 보통 이제 아이를 양육하고 보호하고 기르고 싶어하는 이런 모성적인 사랑도 있지만 내가 어머니 혹은 나의 이런 그러니까 연상 여성 친척에게서 사랑을 받지 못했을 경우 내가 모성에 대해서 갈구를 하는 경우가 되게 많거든요. 그리고 그것을 타인들에게 표현해 줌으로써 자기가 대리 만족을 느끼고자 하는 성향을 가지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심볼론 카드 중에서 어머니 카드는 모성을 상징하기도 하지만 한편으로는 모성에게 간호를 받고 싶다라는 시그널이 될 수도 있어요. 이거는 꽤 중요한 경우가 많습니다. 자, 헌신 혹은 포용하고 싶은 모성을 느끼는 영적인 전생의 삶을 그리워하는, 이건 무슨 말이냐면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다른 굉장히 이제 변화가 빠른 카드고요. 그리고 또 여성을 상징하는 카드이기도 하고, 그러다 보니까 고대의 이런 철학이나 혹은 종교사에서는 다른 뭔가 신비한 존재로 봤어요. 그러니까 왜냐면 하늘에서 가장 변화가 다양한 게 달이거든요. 자, 그렇기 때문에 달은 뭔가 영적인 측면이나 혹은 신비주의, 마법과도 연관이 깊는데 심볼론에서도 이 부분을 주목을 하는 겁니다. 근데 다만 그러니까 심볼론에 있어서 영적이거나 뭔가 영혼적인 부분이 등장을 했었을 때는 너무 과하게 몰입하지는 마세요. 왜냐하면 이 카드는 엄연히 현대 심리학과 점성의 융합적인 카드지 뭔가 내면의 영성에 대해서 뭔가 엄청나게 집중을 하거나 조명을 하는 카드는 아닙니다. 다만 인간은 육체적인 부분과 정신적인 부분 혹은 그걸 넘어서는 영혼적인 부분까지 세 가지 부분이 정확하게 맞아 떨어질 때 비로소 건강한 인간이 된다 라고 보는 게 심리학의 관점이기 때문에 이러한 부분이 차용된 거지 이걸 너무 전적으로 신뢰할 필요까지는 없다 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자, 문제점은요, 보통 모성과 관련된 사안이 문제가 되는 게 뭐냐면 내가 모성을 발휘하고 있어, 내가 굉장히 포용적이고 관대함을 발휘하고 있음에도 이게 존중받지 못하고 있다는 거야. 내가 헌신을 하고 있는데 감사를 받지 못한다는 거야. 그리고 자신의 내면이 이러한 것에 있어서 너무 나약하다라고 느끼는 거예요. 나약하다라는 게 무슨 말이냐면 기본적으로 이제 저 4번 카드가 등장하시는 분들은 약간 1번하고 정반대인 경우가 많아요. 그러니까 자신이 표현해야 되는 것을 제대로 표현하지 못해. 근데 차이점이 뭐냐면 4번 카드 같은 경우에는 내가 자비심이 너무 많아서, 자비심이 많거나 불쌍하게 느껴지거나 혹은 연민을 느끼게 되거나 혹은 이 사람의 열정적인 이러한 것들에 대해서 내가 받아들이고 싶어져서 이런 분들이 특히 나쁜 소리도 잘 못해. 좀 안타까울 정도긴 해요. 자, 여튼 어머니라는 존재는 기본적으로 헌신과 포용을 전제로 하고 있으면서도 아이들이 어떻게 행동을 하든 어머니는 다 받아들이는 역할이기 때문에 실제로 이러한 것들을 힘들어하는 경우가 많아요. 그러니까 이분들이 원하는 건 별게 없거든. 그냥 내가 열심히 내가 포용성을 발휘하고 헌신을 할 때 그거에 대해서 감사함만 가져주면 되는데 그거를 못 해주니까 그거에 대해서 되게 서운한 경우가 많거든. 그래서 해결 방법이 뭐냐면 당신의 헌신과 포용성은 누구보다 고귀하고 매우 영적인 아가페적인 사랑임을 다시 한번 깨달아라. 즉 정말 본인의 마음에서 우러나오는 거라면 굳이 타인의 시선을 신경 쓰지 말라는 거예요. 타인의 리스폰, 타인의 반응에 너무 끌려다닐 필요 또한 없다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건 내가 정말 내 진심의 마음에서 우러나온 사랑이기 때문에 그러하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결과 같은 경우에는 별자리 보라 그랬어요. 자, 계절의 특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원래대로 돌아가는 거죠. 모성과 포용성, 즉 여성성으로 다시 회귀를 하게 되는 거지. 그러니까 내적인 편화와 안정감을 발견하게 되면서 조금 마음이 편해진다라는 거예요. 계자리 카드가 죄송합니다. 더 마드 카드가 결과로 나온 경우에는 이제 다시 내면의 이런 이제 포근함과 포용성과 안정감을 다시 되찾는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다음으로 넘어갑니다. 5번 에고 카드네요. 별자리는 사자자리고요. 궁주는 태양입니다. 권위와 힘을 상징하죠. 자, 내면의 심리입니다. 힘과 욕망을 자랑하고픈 영광스러운, 풍요롭거나 혹은 그렇게 될 것 같은 기분, 성에 매우 적극적인, 자의식이 과잉된. 자, 무슨 말이냐면 자, 태양은 아까 모든 만물의 왕인 행성입니다. 자,
정말 간단하게 설명해 드리면 저희가 태양이 없으면 살 수가 없잖아요. 그런 것처럼 태양은 모든 만물 위에 군림하는 왕이다라고 보는 게 점성의 관점이고, 그것 심볼론도 마찬가지예요. 근데 인간에게 있어서 가장 본질이 되는 건 뭐냐? 자아다. 정신도 육체도 아닌 자아가 인간의 중심이자 인간의 왕이다. 인간 내면의 왕이다라고 표현을 해서 에고, 자아가 태양 자리에, 태양 사자 자리에 태양이 이제 딱 1대1로 매칭이 되는 겁니다. 자, 근데 이런 것에서 문제가 되는 경우는 뭘까요? 자, 에고가 과하거나, 이거 간단하게 설명, 에고가 과하거나 에고가 너무 없거나 문제죠. 근데 이게 사실 전혀 별개의 사안이 아니에요. 왜냐면 자신감이나 자존감이 낮으신 분들일수록 의외로 다른 사람들을 지배하거나 다른 사람들을 조정함으로 인해서 자신의 자존심을 채우려고 하는 경우가 많아요. 의외로. 근데 그게 남들의 입장에서는 자기의 자존심을 드러내는 것처럼 보일 수 있거든요. 의외로 심리라는 거는 양극단이 맞는 경우가 많아요. 그러니까 하나의 부족한 감정을 채우기 위해서 다른 감정을 억지로 끌어오는 거지. 그래서 너무 제멋대로이거나 자신에 대한 자존감을 타인을 지배하는 것으로 풀려고 하거나 자신이 가지고 있는 심적인 이런 컴플렉스 같은 것들을 굉장히 다른 방향으로 보상받고 싶어하는 게 에고의 문제라는 거예요. 자아의 문제라는 거야. 자, 그래서 이걸 어떻게 해결해야 되냐면, 해결 방법에 등장을 했었을 경우에는 타인의 눈치를 보지 말라는 거야. 이거 설명이 다 비슷비슷한데요? 근데 차이점이 뭐냐면, 어머니 같은 경우에는 내 마음에서 우러나오는 사랑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는 게 좋다라고 하면, 에고는요, 세상 사람이 뭐라고 하든 나는 내 갈 길을 가겠다. 나는 있는 그대로의 나고, 그러니까 자아로서의 나는 그 누구도 침범할 수가 없는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내 스스로를 정말 격하게 사랑할 것이다. 그러니까 사랑의 방향이 좀 달라. 사랑이 남을 향하느냐 자기를 향하느냐의 차이고, 에고의 사랑은 자기를 향하는 겁니다. 자, 그럼 결과 어떻게 될까요? 그 별자리 사자자리죠. 사자자리면 어떻게 돼? 사자자리 태양이면 어떻게 될까? 온몸에 힘과 활력이 돌아오는 거죠. 에너지가 넘치고 스태미너가 넘치고 굉장히 자기 목소리도 커지고, 그리고 타인들과의 상호작용에 있어서 내가 꿀릴 게 없죠. 내가 눌릴 게 없잖아. 그렇게 보시면 무관합니다. 자, 다음입니다. 자, 6번 더 서비터, 봉사자라는 뜻이고요. 처녀자리고 공주는 수성입니다. 드디어 두 번째 수성이 나왔네요. 수성은 이제 아까도 설명을 해드렸기 때문에 요거는 잠깐 생략을 하겠습니다. 지혜와 자기 검열을 가지고 있다. 내면의 심리는 뭐냐? 이성적이며 현실적이고 합리적인 마음가짐을 가지고 있다. 외부의 영향을 절제하며 영적인 수도를 추구한다. 이렇게 보면 굉장히 수녀님 같은 카드죠. 근데 엄밀하게 말해서 처녀자리 수성의 특성을 가진 서비터는요, 기본적으로 자기에 대한 프라이드는 매우 강한 편입니다. 그러니까 봉사자가 모든 만물에게 봉사를 하는 게 아니라 신을 봉사하는 사람인 거예요. 근데 왜 지금은 아닙니다. 지금은 아니지만 예전에 이제 중세 시대나 이런 쪽에서는 수녀님들이나 혹은 이제 수사님들 혹은 이제 수행자분들 중에서 일부는요, 신과의 의사소통을 중시하면서 인간과는 아예 소통을 하지 않으려 하는 분들도 있어요. 굉장히 고고하셨던 분들이 있었는데, 서비터 역시도 그러한 것의 특성을 따라갑니다. 저기서 말하는 봉사자는 인류를 위한 봉사가 아니에요. 신을 위한 봉사고요. 신을 위한 봉사고, 굉장히 그래서 이성적이고 현실적이고 합리적인 마음가짐이에요. 왜냐하면 중세시대 당시에서 흔히 말하는 수녀님 혹은 수사님이라고 하시는 분들은 대체적으로 학식이 많을 수밖에 없어요. 왜냐면 그 시대의 책들이 그 시대에 읽고 쓰고 할 수 있다라는 것 자체가 굉장한 식자층, 즉 인텔리거든요. 근데 수녀님들이 공부를 하려면 말로써 하는 건 한계가 있잖아. 그럼 당연히 글을 읽을 줄 알아야 되고 글을 쓸 줄 알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굉장히 인텔리적인 측면이기 때문에 그러한 것을 참고해서 이성적이고 현실적이면서 굉장히 합리적인 마음을 가지고 있고, 또 지혜로운 사람이나 스스로의 영향력을 타인에게 표현하는 걸 꺼리죠. 어디로 들어간다? 내 내면으로 들어가는 겁니다. 내 내면으로 들어가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서비터 같은 경우에는 인간에 대한 봉사보다는 신에 대한 봉사이며, 그리고 그러니까 인간들이 서비터를 봤었을 때는 약간 자존감보다는 조금 뭔가 함부로 가까이 하기 힘든, 좀 어려운 인상을 가질 수도 있다라고 보시면 되어요.
자, 서비터의 문제점은 뭐냐? 당신은 일방적인 헌신을 해야만 하는 상황이 싫다. 어려운 상황이 지나가길 바라면서도 동시에 빨리 지나가지 않는 것에 불안함과 초조함을 느낀다 라고 나왔는데, 엄밀하게 말씀드리면 서비터는 기본적으로 신에 대한 봉사이지만 이걸 누군가 알아주는 사람이 있나요? 신께서 응답을 주시면 좋겠지만 신이 응답을 하신 경우는 거의 없죠. 그러니까 기적이잖아. 신이 응답을 하는 확률이 매우 낮으니까 그걸 우리는 기적이라고 부르죠. 자, 그런 것처럼 굉장히 서비터 카드가 나오는 경우에는, 그러니까 꼭 신적인 부분이 아니더라도 타인에게 굉장히 일방적으로 헌신을 해야 되는 상황이 있을 수도 있어요. 근데 그걸 되게 부담스럽고 힘들어하는 거야. 알아주지 않으니까. 그러니까 인간에게, 그러니까 여러 사람, 이건 다수의 관계가 아니에요. 1대1의 관계입니다. 서비터는 1대1의 관계에서 헌신적으로 해주고는 있지만 이것에 대해서 굉장히 불안함을 느끼거나 알면서도 해야 되는 상태를 굉장히 스트레스를 받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어려운 상황에 믿을 건 신밖에 없지만 그러면서도 빨리 지나가질 않는 거야. 이 상황이 언제쯤 끝날까요? 이게 어떻게 풀릴까요? 이게 어떻게 해결될까요? 라고 정말 본인도 빨리빨리 해결을 보고 싶은데 이게 안 되는 거예요. 왜냐? 신은 절대 빠른 시일 내에 답을 주진 않아요. 우리는 보통 기도를 하면은 당장 지금 빨리 이루어주길 원하지만 신은 절대로 모든 소원을 단번에 이루어주진 않아요. 왜냐면 시기와 때가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서비터는 시기와 때를 보는 카드이기도 합니다. 자, 해결 방법 나왔죠. 인내하면서 기다려야지요. 그리고 남들보다 낮은 자들, 자신의 자존감, 자신의 이런 뭔가 인간들과 소통하기 꺼려하는 그런 마음을 잠시 내려놓고 타인들에게 조금 더 친화적으로 다가가라. 그러면 그러한 것들이 도움이 될 것이다. 모든 걸 혼자서 고고하게 다 끌어안을 필요는 없다라는 말입니다. 자, 결과 처녀자리의 특성을 따라가죠. 처녀자리, 이제 그리고